NHL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한창입니다. 각 시리즈별 현재 흐름과 앞으로 남은 경기 전망해봅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2년 만에 만난 스카를 제압하고 KHL 가가린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2차전까지 치러진 현재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에서 3승 1연장승 1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디비전 승격에는 승점 1점이 모자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4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슬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회에 저희가 여자 대표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엄청났죠? 듣고 계신 분들은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네. 그날 방송을 하고 그날 첫 경기를 봤잖아요. 네. 예, 아니다 싶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 우려의 목소리는 네. 좀 덜 나갔고요. 생각보다 저희는만 알고 네,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에서야 것보다. 이렇게 네. 고백드립니다만 네, 예, 그랬었죠. 다행히 이제 예상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또 승격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저희의 우려는 생각이 짧았던 걸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애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공유하면서 비하인더넷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4회 댓글 공유 시간입니다. 먼저 네이버 댓글부터 살펴볼게요. 알루에츠님 남겨주셨습니다. 험볼트 브론코스의 사고로 캐나다 전체가 마음 아파합니다. 피어 보이지도 못한 꽃들인데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한 선수는 장기를 기증한다 하더군요. 그들 모두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랍니다. 남겨주셨고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도 오늘도 여자 골퍼가 LPGA 대회 우승 후에 사스케추안 희생에 바친다고 얘기하고 또 엊그제는 저지데이라면서 캐나다인 모두가 추모합니다.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도 같이 추모하는 마음이고요. 모두 좋은 곳으로 갔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갈릭님 남겨주셨습니다. 펜서스는 어느 순간부터 기대와 희망을 갖게끔 정말 잘 해줬는데 데블스가 좀처럼 패하지 않더니 결국 1점 차이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군요. 3월과 4월의 스케줄을 봤을 때 브루인스와 붙는 게임을 다 잡으면 프롭 나가겠지 싶었는데 다 잡고도 못 올라가다니 3월 중에 세나터스에게 졌던 게임들이 너무 아까워집니다. 그래도 프롭 진출 실패가 확정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브루인스의 발목을 잡아가며 분전해준 게 좋군요. 앞으로도 펜서스에 대한 악평과 또 암담한 예상 꾸준히 기대하겠습니다. 남겨주셨네요. 펜서스 가만히 보시면 뭐 작년에 템파베이와 행보가 사실 똑같죠. 이번에 보면은 초중반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후반부터 갑자기 페이스 올리기 시작하더니 한 발 딱 차이로 이제 못 나간 것까지 이제 템파베이랑 똑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는 또 지금 체제가 괜찮기 때문에 뭐 브루스 캐시디 감독이 그랬던 것, 보스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뭐 좀 된다 싶으면 펜서스가 문제가 뭐냐면 된다 싶으면 또 확 갈아엎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처리되는 걸 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문백님 남겨주셨습니다. 시즌 초에 디비전별 순위 다시 들으면서 프롭 진출팀을 보니까 또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세세한 프리뷰 그리고 리뷰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대 피츠버그 1차전 보면서 쓰는데 벌써 5대 0이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아이스하키부가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해체됐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하키를 하고 또 보고 응원하는 입장이 되니 참 아쉽습니다. 모교의 하키팀도 부활하고 고교리그를 비롯한 유소년 시스템이 더욱 탄탄해지길 바랍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W 학교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딜까요? 어디일까요? 휘문고나 뭐 이런 데일까요? 네. 네, 비하인더넷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나라든 어느 스포츠든 유소년 팀이 좀 더 탄탄해지고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같은 바람이고요. 미스티체님 또 남겨주셨습니다. 콜로라도 아발렌치가 프로배 진출했네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NHL 2003을 플레이할 때 콜로라도 아발렌치로 자주 플레이를 했었고 또 콜로라도 아발렌치 모자도 사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프로배 가게 되었네요. 2003년에 게임하면서 로이, 사킥, 헤이둑, 턴게이, 포스버그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16강에서 우승 후보를 만났지만 후회 없이 끝까지 멋있는 경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자분들도 항상 고맙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는데 목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까지 챙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희 비롯한 미스티체님을 비롯한 청취자분들도 모두 미세먼지 그리고 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킹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한 경기지만 보스턴이 세긴 세네요. 공교롭게도 베콕 감독이 16년 월드컵에서 마샹을 베저론에게 붙여준 이후 라인이 강력해졌다고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LC센터 밖에서 열심히 응원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3피에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사무실 내에서의 가벼운 하키풀에 이 기자님의 예상에 의거 픽했습니다. 동서부 각 16개 라인별 풀에서 선수 한 명씩 선정해서 프로기간 포인트로 순위를 가리는 방법인데요. 내시빌과 템파 선수 위주로 찍었거든요.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참 여자팀 화이팅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남겨주셨는데요. 아쉽네요. 여자대표팀 내년에는 우승하기를 하면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자님 예상에 의거한 픽이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멀리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팟빵 댓글입니다. SY더맨님 남겨주셨어요. 카자흐스탄하고 여자 세계선수권 경기를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확실히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비교적 차분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경험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확인하는군요. 물론 경기 막판에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동점골을 내주는 등 좀 집중력이 흔들렸던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대회는 강등의 부담이 없는 만큼 남은 경기에서도 준비해온 대로 본인이 가진 거 다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올림픽이 확실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램쿠라스님께서 143회 3,000개씩 후원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드디어 스탠리컵 플레이오프가 시작됐네요. 베이거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는 와중에 1차전 2피리어드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네요. 신생팀 돌풍이 프로배에서도 이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힘찬 PD님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푸짐하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인증샷 올립니다 하면서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예, 사진 잘 봤고요. 네. 예, 베이거스는 기대하셨는데 기대에 부응한 것처럼 가장 먼저 1라운드를 통과해버렸습니다. 네. 피너딜사님도 남겨주셨어요. 프리뷰 잘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플레이오프 첫 8경기가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워싱턴을 이긴 걸 제외하면 이변 없이 순위가 앞선 팀들이 승리했네요. 특히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크로스비는 3골을 너무나도 쉽게 득점하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3연패를 향한 펭귄스의 경기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143회 만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또 NHL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플라이카미님 남겨주셨네요. 여자 대표팀 세계선수권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라트비아에게 연승하면서 현재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 전에는 상위 랭커 팀과 그냥 좋은 경기하길 바랬는데 승격 가능성이 생기니까 욕심이 나네요. 선수들에게 올림픽이란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봐야겠지만 이번 시즌 동안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이거스와 킹스의 1차전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플러리의 세이브쇼에 넋을 놓고 봤습니다. 1대0에서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플러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차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자대표팀 정말 큰 박수 같이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NHL 플롭 덕분에 즐거운 한 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이에요. 태파라님 작성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5주년 기념 퍽과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NHL이나 평창, 링크, 아이스 위의 라인들을 보면
선명히 그려져 있는 반면에 국내 대부분의 링크들은 흐릿하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별히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라인을 그리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직관할 때나 중계 볼 때 라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게 보기가 훨씬 좋은데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일단은 라인이 흐릿한 거는 관리를 안 해서 그렇고요. 예. 그리는 방법을 또 물어주셨는데 제가 아는 방법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얼음을 녹인 다음에 그 라인 되는 부분이 이제 홈으로 파져 있는데 거기에 물감을 채워 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다시 얼음을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계속 라인을 새로 덧칠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뭐 정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얼음이 이제 깎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색을 발하고 뭐 물감들이 굳어진 물감들이 이제 뜯겨져 나가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은 뭐 라인이 흐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네네.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그린 게 아니라 인쇄를 했어요. 면에다가 인쇄를 해서 그 면을 깔고 그 위로 얼음을 덮은 방식이어서 네. 예, 뭐 이렇게 그나마 이제 라인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는 덜 하겠네. 하는 거는 없는데 이제 이것도 관리가 안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얼음이 그 위로 덮어 씌워지는데 그 두께나 조절이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면은 네. 예,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신경 안 쓰면은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이제 NHL이나 그런 북미 쪽 링크장들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그쪽은 뭐 아이스하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쵸.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링크장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예, 여러 종목들 쇼트랙이든 뭐 피겨든 그쵸. 예, 여러 종목들이 혼재해서 또 일반인들도 그냥 일반 개장 타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예,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단들도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실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라인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 그다음에 골대 깨끗하게 네. 그물까지 깔끔하게 예, 문제 없이 예, 설치돼 있고 항상 골대 움직이고 골대 빠지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단들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스하키가 인기 종목이 된다면 모를까. 예, 아직 당분간은 조금 더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피디님 답변이었고요. 테파라님 아마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폴피핀과 실버버그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NHL 프로에서는 지난주 이현석 기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상위 시드 팀들이 모두 2승 또는 1승을 거두고 있지만 워싱턴과 애나임은 1패를 홈아이스에서 안고 가네요. 워싱턴은 이현석 기자님의 예상대로 4대3 업셋당할 것 같아요. 보스턴과 템파는 완전 강하네요. 의외로 필라델피아가 분발하며 1대1이네요. 지역 라이벌답게 게임도 전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신경전의 주먹질까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는 필라델피아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으로는 시리즈를 가져가기 힘든 것 같아요. 신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전을 펼쳐야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뉴저지는 보스턴이든 템파든 누굴 만나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유유하시면서 애나하임은 1차전에서 이상하게도 시즌 마지막 좋은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좋은 기세를 플레이오프에서 까지 가져가야 샥스를 넘을 텐데 기세가 한 번은 꺾였네요 하시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NHL도 NBA처럼 스타 파워가 있나요? 위니펙의 제가 좋아하는 수비수 버플린인데요. 바디 체킹을 제가 봐도 마이너 느낌으로 하는데 마이너를 안 받는 거 보면 좀 스타 파워가 있나 해서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어떨까요? 말씀 주신 스타 파워라는 거는 이 문맥상으로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이제 스타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불리고 좀 유리한 판정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뭐 예전부터 징계 전적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플레이를 했을 때 징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선수에게 좀
가산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주 있습니다만은 뭐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고 사실 뭐 물론 이제 뭐 웹상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판정이 좀 관대한 거 아니냐, 뭐 특정 팀에게 좀 관대하게 판정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항상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딱 그렇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모든 스포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딱히 이런 게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플라이카미님께서 이번 회차 업로드가 늦네요. NHL 1라운드 진행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요. 빨리 듣고 싶어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희는 항상 네. 진행자 스케줄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김윤선 아나운서가 이번에 네. 주말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좀 미뤄지게 됐고요. 네. 원래는 저희가 다른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스케줄상에서 약간 차질이 생기면서 네. 날짜가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네. 좀 세계선수권 앞두고 좀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약간은 비고정적으로 그쵸, 아마 녹음이 변동이 되지 좀 않을까 싶습니다. 있겠죠. 네. 네, 저희가 15일 일요일이 아닌 지금 18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힘 PD님이 아마 빨리 편집해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NHL 플레이오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4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언제 나오나 궁금해 하셨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오늘은 풀어드릴 건가요? 예, 뭐 시리즈별로 가는 거는 이제 지난주와 일치를 하는데 네. 지금 뭐 3-4경기씩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본 부분이랑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예상.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끝난 시리즈는 그냥 끝났기 때문에 또 2라운드 프리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 네. 끝난 시리즈는 따로 뭐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슈빌과 콜로라도의 경기였습니다. 내슈빌이 2승 1패를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은 네. 좀 콜로라도 에벌랜치의 1라인이 생각보다 더 날카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쉽게 끝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2-0까지 내슈빌이 첫 2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이 공격 1라인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콜로라도가 3경기 연속으로 매경기 선제골을 넣으면서 출발을 하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한 게임 한 게임씩 지날수록 지금 이 이야기는 전반적인 시리즈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긴 한데 조금 더 공격이 더 잘 풀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네. 3차전에서 이제 콜로라도가 승리한 경기에서는 페카리네 선수를 강판시키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콜로라도의 공격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 중심은 역시나 1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경기 동안 13포인트나 올리면서 정말 뭐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내슈빌을 상대로도 이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 경기 이 1라인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라인만 터지면은 이기는 이런 게임도 한두 개씩 있는 걸 봐서는 내슈빌이 빨리 이제 1라인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라인도 1라인이지만 조금 더 그래도 2라인이나 3라인에 조금 더 기여가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슈빌에서 오스틴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요. 예, 사실 그래도 조금 기피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2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스틴 왓슨 선수가 제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건 좀 의외라고 하면 의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지금 4라인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왓슨 선수는 3골 1어시스트라는 정말 뭐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콜튼 시즌스 선수 역시 이 선수와 같이 짝을 맞춰서 4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첫 3경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4라인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뭐 1, 2차전은 어쨌든 분위기를 좀 쉽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3, 4 라인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득점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네. 아무리 뭐 1라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1라인으로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내슈빌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리즈를 진행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요. 네. 사실 페카리네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또 3경기처럼 무너지는 걸 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슈빌 자체가 수비가 약한 팀도 아니고요. 네. 더불어 공격의 깊이에서의 약점이 뭐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크게 약점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그나마 뭐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네.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더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한 4대1 정도로 내슈빌이 시리즈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 대 미네소타는 예상대로 뭐 위니펙이 3승 1패를 가져갔네요. 그냥 뭐 위니펙이 그냥 압도를 네. 하고 있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날카로운 역습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 이제 내슈빌 미네소타도 네. 올해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날카로운 역습 이런 부분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 1차전에서 또 잠시나마 미네소타가 점수를 앞서가면서 이거 미네소타가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차전도 역전승을 위니펙이 해냈고 2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승리를 했어요. 네. 4차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지금 3대1인데 누적된 슈팅수의 차이가 142대 89입니다. 거의 한 50개 네.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3대1이라는 스코어가 이를 그대로 증명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차전에 약간 변수가 있었다고요. 사실 이제 미네소타가 한 경기를 3차전 홈에 와서 잡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곧대로 이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3차전 직전에 이제 미네소타 지역의 강설로 인해서 위니펙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 이제 도착을 할 일정이었는데 경기 당일 아침에 도착을 하는 이런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위니펙이 3차전에서 정말 6대2로 완패를 했거든요. 네. 좀 분위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4차전에 돌아와서 뭐 헬러벅 선수가 굉장히 다시, 좋은 세이브를 하는 걸 보고 이런 부분 그리고 샤플리 선수의 첫 골을 이제 다득점 경기는 아니었지만 샤플리 선수의 첫 골을 끝까지 잘 지켜서 네. 오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홈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네. 일정이기 때문에 위니펙이 정말 많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예상도 좀 쉽겠네요. 1, 2차전의 흐름이 사실 위니펙의 완승 분위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3, 4차전을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위니펙의 수비진을 조금씩은 공략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피리어드의 흐름을 딱 잡았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네소타가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2대0으로 지고 경기를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지는 못할 그 것 같아요. 정도는 아닐 그래서 것 같아요. 5차전에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보면요. 베이거스와 LA가 맞붙었을 때는 베이거스가 4대0으로 끝났네요. 근데 4경기 모두 접전이긴 했다고요? 초접전 양상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우승 쪽이 베이거스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경기가 사실 굉장히 접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이거스가 근소하게 우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 좀 이게 의외라고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듯이 리그 최상급의 공격에 걸맞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1, 2, 3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좀 득점을 많이 내면서 베이거스 같은 칼라를 내면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접전으로 끌고 나가면서 약간 좀 우려하긴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LA와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정말 충분한 수준의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이제 매 경기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승부가 좀 중요했던 게 LA 3차전 이제 LA 홈에서 치러진 3차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LA가 이 경기에서 시리즈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유의 수비력으로 어떻게 보면 지키는 운영을 하면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3피리어드에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골을 허용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두 골을 거의
20초, 30초 가량의 허용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수비의 LA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이제 전 시리즈에서의 흐름 뭐 굉장히 그래도 베이거스에게 지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네. 경기에서 이 흐름을 좀 반전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결국 3차전까지 지게 되면서 0대 3으로 끌려가는 이런 2대 1이 되기보다 0대 3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게 굉장히 판도가 불리하게 흘러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리즈에서는 꼴리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골리가 상당히 지금 뭐 대단한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기록을 남겼는데 네. 그래도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났어요. 이제 그 조금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골씩 차이가 나서 경기가 끝나게 됐고요. 네. 공격력을 이제 제외한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골텐딩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퀵 선수도 4경기에서 단 7실점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도 94.7%라는 정말 뭐 대단한 네.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앙드레 플레릴 선수가 더 대단했죠. 2차례 셧아웃을 거둔 이제 4차전에서도 셧아웃을 했고요. 네. 4경기에서 이제 4경기에서 네 단 경기 3실점에 불과를 하면서 세이브 성공률이 97.7%에 와. 육박할 정도로 베이거스 수입의 사실상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예요. 세이브 성공률에서 두 팀의 차이는 딱 3%입니다. 근데 그 3%가 결과적으로는 4대 0이라는 스코어를 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지를 알 수 있었던 이번 시리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나임과 세너제이는 세너제이가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상 외죠, 이게. 저는 이거 네. 이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애나임이 이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다는 부분에서 더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승부처가 됐던 부분은 이 시리즈에선 2차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차전은 뭐 완승을 할 수가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정도는 질 수가 있는데 2차전을 좀 접전해서 세너제이가 좀 승리를 가져간 부분이 저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애나임이 이 경기를 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은 SAP 센터 이제 세너제이 샤크스의 홈구장인데 원정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장 중에 하나예요. 정말 분위기가 그야말로 좀 압도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 경기장 흐름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0대 2인 상태로 향하기엔 너무 부담감이 큰 이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두 골을 넣기는 했지만은 네. 전반적인 내용 차이 이제 전반적인 경기의 내용 자체는 사실상 1차전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나임은 1차전과 똑같은 수준의 실점, 3실점을 하면서 2대 3으로 경기를 패하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고 SAP 센터로 넘어. 3차전을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서는 뭐 8대 1이라는 정말 뭐 부끄러운 점수 차이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세너제이에서 케인 선수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 선수 영입 때문에 네. 이제 그 데드라인 리뷰에서 굉장히 네. 이제 세너제이 성적 안 좋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틀렸던 게 이게 굉장히 증명이 된 이 영입이었는데 데드라인의 상어 군단 세너제이에 네. 합류한 이제 이밴더 케인 선수가 팀 전력의 핵심이 되버린 것 같아요. 물론 뭐 버펄로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부 스탯 같은 부분을 뒤져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드래프트 전체 4순위에 지명이 됐던 선수예요. 그런데 뭐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빙판 밖에서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가 많이 충족이 안 되던 선수였는데 네. 이 드래프트 이전에 봤던 기대가 세너제이에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 선수가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20경기를 출장을 했어요. 그런데 세너제이가 이 20경기에서 14승 5패 1연전패라는 경이로운 지금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에서 모두 출장을 해서 나온 경기 3경기는 전승. 전승을 달리는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케인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선수인데 이 정도로 잘한 선수를 안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시리즈 예상 어떻게 해보실까요? 사실 3대 0, 1라운드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팀이다라고 하면 세너제이 샤크스 팬분들 입장에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때 LA한테 역습을 당하면서 LA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 해에. 이 정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번 3경기에서 그리고 3차전까지의 애나하임의 좀 무기력한 모습
장점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봤을 때는 이렇게 역습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번에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빠르게 끝난다면은 네. 4차전에서 게임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정말 지금 상하군단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예, 2라운드에서 혹시 지금 뭐 베이거스가 빨리 4차전 만에 시리즈를 끝내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세너제도 시리즈가 길어지는 걸 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못해도 4대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다음 경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네, NRM과 세나자이까지 해서 서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동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계속해서 동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와 뉴저지의 경우에는 템파베이가 2승 1패로 앞서 있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경기도 보스턴 지는 바람에 다른 매치업이 나왔죠.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방송에서는 네.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상위 시드 팀들이 그냥 좀 완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갈 것 같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전력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 템파베이의 낙승을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못해도 4대1 정도로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뉴저지가 생각보다 템파베이 수비진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해내면서 시리즈 스코어는 2대1로 밀리긴 하지만 기세나 공격 전개 부분에서는 오히려 템파베이를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3차전까지 누적 슈팅 개수가 114대 91로 뉴저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기회 역시 12번 대 9번으로 뉴저지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공격 전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템파베이를 더 공격이 템파베이를 오히려 공격으로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뉴저지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3차전 출전골의 변경이 좀 주요했다고요? 예, 좀 사실 키스 킨케이드 선수가 뉴저지의 골문을 계속 지켜왔었는데 네. 이 선수가 사실 전반 이제 계속 정규 시즌을 봤을 때는 코리 슈나이더보다 조금 더 잘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바실레프스키 선수가 1, 2, 3차전을 끝까지 나왔지만 네. 뉴저지 같은 경우는 1, 2차전을 키스 킨케이드 선수를 기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킨케이드 선수가 굉장히 다량 실점을 하면서 1, 2차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는 2차전 2피리어드 끝 무렵부터 슈나이더 선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차전 그때 슈나이더 선수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예, 하인스 감독은 3차전에는 슈나이더 선수를 이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34세이브 2실점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바실레프스키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 결과 한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었다. 어떻게 네. 보면 골리 변경이라는 좀 강수가 좀 주요하는 3차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 어떻게 될까요? 템파베이가 그래도 첫 두 경기에서는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을 확실하게 살리면서 특히 2차전에 2피리어드 4골을 몰아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래도 뉴저지가 참 아직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테일러 홀 라인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테일러 홀 선수를 상대하는 라인은 템파베이는 수비 라인으로 안톤 스트롤만 선수와 라이언 맥더나 선수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스트롤만 선수가 이 라인만 놀러오면 실수가 계속 겹치면서 뉴저지가 득점한 지금 이 시리즈에서 세 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6골에 스트롤만 맥더나 선수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수비 깊이도 뛰어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생각이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홀 선수의 라인을 대비를 해서 수비의 새로운 조합을 가져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스트롤만 맥더나 선수가 지금 다시 뭐 3경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4번째 경기부터는 본연의 가치에 걸맞는 경기를 보여주느냐가 사실 이 시리즈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만한 요인인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 두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큰 문제는 사실 스트롤만 선수 쪽에 조금 더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리즈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길어지면 진짜 7차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뭐 조합을 다르게 하든지 해결책을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남은 두 경기를 잡아내고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템파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템파베이가 승리하는 걸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변수 이제 스트롤만 맥더나 선수의 변수에 따라서 시리즈가 좀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지구 다음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보스턴과 토론토는 보스턴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네요. 보스턴이 정말 완벽한 1, 2차전, 홈에서의 완벽한 1, 2차전을 이제 보내면서 네. 생각보다 보스턴이 너무 쉽게 이기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 또 그래도 토론토가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이 시리즈도 조금은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차전에서 보스턴은 파워플레이 골을 3골이나 넣었고요.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1라인, 브래드 마샨드, 파트리스 베르제롱, 다비드 파스트르나크 요 3명의 선수가 무려 14포인트를 합작을 하면서 그냥 아주 토론토 수비진을 초토화시키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정말 완승을 1, 2차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토 입장에서 더더욱 안 좋았던 게 1차전에서 나잠 카드리 선수가 정말 위험한 체킹으로 출장 정지 3경기를 당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2차전 이후에 레오 코마로프 선수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3차전에서는 레오 코마로프 선수까지 출장을 못하는 이런 힘든 상황이 있었던 토론토였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네츠 이번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영입한 플래카네츠 선수를 3라인으로 올리는 요 전략이 주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 나오면서 3차전을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3차전에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기뻤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1라인 싸움에서 계속 밀리기만 하던 매튜스 라인이 득점이 나면서 경기 결승골이 이 라인에서 득점이 나면서 이런 부분은 토론토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1라인 싸움에서 계속 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전에서는 이 라인에 정말 10포인트 이상을 내줄 정도로 크게 밀리던 토론토였는데 3차전에서는 요 라인에서 좀 부진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4차전에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네, 1라인도 그렇고 앞서 말씀 주셨던 3라인 전략이 어떻게 다음 경기에서도 괜찮아질까요?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차전은 그래도 잡는데 제일 중요했던 차이가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토론토의 3라인 플래카네츠, 말로, 마너 요 3명이 구성하는 3라인에서 득점이 나는지 이 부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차전에서는 이 라인에서 2골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경기에서 이 지금 4차전, 5차전 앞으로 가면서도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에서 얼마나 득점이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3차전에서 좀 분위기 반전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 정말 전반적인 시리즈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윕도 사실 저는 1, 2차전을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토론토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캐드리 선수의 출장 정지 3경기가 만료되는 5차전까지는 시리즈가 가기는 갑니다. 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3차전을 돌이켜보면은 보스턴의 공격이 그래도 약간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푸시를 거는 장면에서도 파스트나크 선수의 슛이 좀 가운데로 향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진이 4차전, 5차전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4대2 정도로 보스턴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리즈는 3경기 모두 연장 접전이었는데요. 워싱턴과 콜럼버스, 결국에는 콜럼버스가 2대 2승 1패로 앞서 있네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제일 재밌는 시리즈가 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3경기 모두 연장으로 간 부분부터가 지금 굉장히 혈전이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세선 쪽은 첫 2경기를 잡았던 콜럼버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는 이번 시즌에 영입한 아르테미 파나린 선수가 결승골을 올렸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매트 캘버트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지에서 2승을 올렸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오늘 있었던 3차전에서는 2차 연장까지 가는 끝에 라르스 엘레르 선수가 결승골을 올리면서 워싱턴이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한 경기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을 네. 한 이런 지금 그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변수는 파워플레이 싸움이라고요. 예, 지금 파워플레이 싸움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이 시리즈가 정말 재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팀이 1경기, 2경기에서 매 경기 2골 이상씩 파워플레이에서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니네가 2골 넣었어? 나도 2골 넣어. 우리도 그럼 2골 넣을 수 있지. 이러면서 뭐 거의 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워플레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팀들인데 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이 난 것이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이었어요. 네. 3차전은 양 팀이 모두 4차례씩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어냈는데 워싱턴은 한 골을 넣은 데 비해서 콜럼버스는 4번의 파워플레이에서 슈팅을 2번밖에 하지 못하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결국 이 차이는 2피리어드 중후반부터 3피리어드 초반까지 어쨌든 워싱턴이 2대1로 리드를 잡는데 크게 기여를 한 상황이고요. 네. 한 점 이제 앞서 뒤처지고 있으면 따라가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동점골이 나서 연장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네. 좀 불리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 파워플레이라는 부분이 3차전에서 큰 변수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시리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골리가 사실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의 싸움이에요. 이 팀도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 지금 뉴저지와 굉장히 비슷한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1차전에서는 그루바우 선수와 버브rov스키 선수의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차전에서는 정말 두드러진 차이가 난 부분이 골텐딩 파트였거든요. 그 결과 그루바우 선수가 2차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제 기억에는 홀트비 선수가 연장에서 골을 먹으면서 네. 게임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 워싱턴은 드디어 이 골리를 바꾸고 네. 원래 최근에 플레이오프 골리를 맡았던 최근 몇 년, 다년간 플레이오프 골리를 맡았던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를 3차전에 출장을 시켰는데 네. 홀트비 선수가 33세이브 2실점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홀트비 선수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3차전 같은 경우는 2차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좀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차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워싱턴이 2대2로 다시 또 원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워싱턴이 지금 보면은 2대0으로 뭐 지고도 있었고 오늘 겨우 한 경기로 만회를 해서 2대1로 만들었긴 하는데 전반적인 경기를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플레이오프에 더 적합한 게임을 지난 2년보다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워싱턴이 혹시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워싱턴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그리고 워싱턴이 애틀랜틱 디비전 상대로 그렇게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템파베이나 보스턴 상대로는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올해 진짜 스탠리컵 파이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로 사실 네. 워싱턴의 경기를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4차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1라운드를 탈락하게 되면은 절대 뭐 2라운드, 3라운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콜럼버스를 일단 넘어서는 게 관건일 것 같네요. 네. 워싱턴과 콜럼버스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가 2승 1패로 앞서 갑니다. 앞선 시리즈와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시리즈가 그래도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팀이 2012년, 11년 뭐 이 당시에 붙었을 때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상황이 게임이 나왔었고 네. 피 튀기는 라이벌리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일 재미없는 시리즈가 이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래도 베이거스 LA는 경기 내내 접전이라도 했을지 이 시리즈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 피츠버그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우승은 힘들다라는 것까지도 느꼈었던 세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경기에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네. 찾아온 기회를 딱 잡은 팀이 모두 이겼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피츠버그가 세 경기 모두 우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네.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득점으로 딱 바꿔내는 팀이 1, 2, 3경기를 모두 잡아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왔던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의 초반에 수비진의 실수가 자신의 지역에서 겹치면서 이
턴오버들을 확실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뭐 초반부터 그냥 아주 피츠버그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첫 셰인 고스테스비어 선수의 골과 그리고 두 번째 쿠트리에 선수의 골이 이건 사실 매트 머리 선수가 막아줬어야만 했었던 이제 그런 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운이 겹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크로스비 선수가 골대에 맞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네트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네트에서 그 방향만 살짝 바꾸면 들어가는 부분에서 방향 전환 실패를 하면서 크로스비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나온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츠버그가 방향 전환의 기회를 이제 분위기 전환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잡아내지 못했고요. 그 결과 결국 2차전 5대1 패배를 낳게 됐습니다. 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 필라델피아가 완벽하게 분위기를 잡았어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때까지 치렀던 9개의 피리어드 중에서 사실 정규 시즌에 붙었던 4경기 모두 포함해서도 이번 3차전 1피리어드 필라델피아의 압박이라든지 공격 전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피리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 경기 흐름을 이제 경기를 주도해 나갔고요. 좋은 찬스도 정말 많았습니다. 뭐 놀런 패트릭 선수의 1대1 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찬스들을 초반에 잡았던 찬스들을 전혀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에 크로즈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츠버그의 첫 골 같은 경우 크로즈비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또 살짝 실수했어요. 이런 실수를 그대로 이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결과적으로는 1피리어드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피츠버그의 또 승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리즈 앞으로의 예상 궁금합니다. 3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사실 저는 앞으로도 좀 이런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양 팀이 모두 특히 골리 부분에서 정말 철벽 같은 경기 느낌을 주더라도 그 다음 경기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들의 기복도 너무 심하고 수비진이나 공격진 같은 부분에서 흐름을 잡았을 때랑 못 잡았을 때랑 너무 경기력의 격차가 커요. 이 두 팀이 지금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피츠버그가 1, 2, 3차전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을 잡고 가는 입장에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부분이 딱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는 그냥 앞으로도 그대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경기도 첫 3경기에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커 보이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뭐 더더욱 재미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2 정도로 피츠버그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프리뷰 때 예측한 그 스코어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 그리고 남은 경기 이현석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았고요. 저희는 KHL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4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도 KHL 소식 함께합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그리고 가가린컵 결승전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볼 텐데요. 먼저 동부 결승 6차전이었죠. 체스카와 스카의 경기는 연장 접전 끝에 체스카가 3대2로 결국 진출을 하게 됐네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신승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대단한 경기 5차전을 1대0으로 체스카가 적지에서 제압을 하는 게 사실 정말 컸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홈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를 잡아내고 가가린컵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출발했을 땐 스카가 훨씬 좋았어요. 1피리어드에 1분 33초와 4분 9초 어떻게 보면 5분도 안 돼서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일리아 소로킨 선수를 강판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니키타 구세프 선수와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의 골이 겹쳤는데 여기서 스카가 또 무난하게 7차전을 가겠구만 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스카는 이 시점에서 바로 라르스 요한손 선수를 다시금 교체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하는 선택을 했고요. 이 전략은 그대로 주요를 하면서
그 뒤로부터 라스 요한손 선수가 한 골도 먹지를 않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경기를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탈락할 수 없다라는 좀 의지를 보이면서 많고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번번이 요한손 선수의 선방에 막히면서 네. 추가점 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체스카에서 니키타 네스트로프 선수가 한 골을 만회를 했고요. 3피리어드 종료 3분 전에 미하일 그리고렌코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졌네요. 네. 연장 돌입 9분 30초 만에 알렉산드르 폼포프 선수가 네트를 한번 살짝 돌아 나오면서 쏜 슛이 미코 코스키넨 선수의 패드에 맞고 튕겨 나왔는데 이거를 또 세도하던 그리고렌코가 선수가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네. 3대2로 연장에서 시리즈가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체스카가 가가린컵 파이널에 올라갔고요. 네. 스카 입장에서는 사실 충분히 이번 경기를 잡을 수 네.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손 선수의 선방에 계속 막히면서 활로를 이제 뚫어내지 못했고 네. 연장 8분경에 사실 파벨 다추크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리바운드 슛 찬스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이제 패드로 정말 감각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한 번 더 체스카에게 기회가 돌아왔고 체스카는 비슷한 상황에서 리바운드 득점을 해내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네.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스카가 사실 2년 만에 만났던 컨퍼런스 파이널 매치업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도 굉장히 만날 가능성이 컸는데 네. 로코모티브에게 지는 바람에 만나기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컨퍼런스 파이널 리매치에서 다시금 2년 만에 만났던 리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에는 이제 체스카가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규 시즌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네. 이걸 보여주지 못한 채 시즌을 좀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유출 선수가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미코 코스키넨 선수 이번 골리를 맡았던 코스키넨 네. 선수가 NHL 도전 의사를 밝혀서 이제 북미 쪽 아일랜드스와 좀 연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루머가 있고요. 코발추크 선수 마찬가지로 지금 NHL 도전을 위해서 팀을 떠나기를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코발추크 선수는 레인저스, 세너제 샥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플로리다 팬서스 이 네 팀 가운데 한 팀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건 또 7월 1일 가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세너제를 제외하면 모두 사실 러시아 선수들이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봐야 2-3명이지만 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러시안 팩터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시즌 종료 직후에 재계약에 좀 다소 적극적이지 않았던 파벨 다추크 선수가 네. 몸 상태를 보고 재계약을 판단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는데 오늘 스카와 1년 재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다추크 선수는 잡는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게 돼서 내년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라고 하는데 끝나지가 않은 게 무엇이냐면 스카와 러시아 대표팀의 감독이기도 하던 올레그 즈나로프 씨가 6차전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석은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를 이끌었던 사실 올해 시즌 초반에 이 감독도 경질대 감독이었어요. 일리아 보로보프 선수가 아니죠. 일리아 보로보프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치 지내는 트락토르 지구 결승전을 이끌었던 감독이었던 안바르 가티아톨린 씨를 이제 코치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스카가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올해 우승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자마자 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가가린컵 결승은 아크바르스와 체스카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1차전, 2차전 얘기하기 전에 가가린컵 결승 전반적으로 약간 공부하고 넘어가 볼게요. 예, 우선 가가린컵이라는 것의 유래부터 살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린컵은 가가린 하면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련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우주 비행사이자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했던 네. 유리 가가린 씨의 이름을 따서 가가린컵인 겁니다. KHL의 첫 시즌이었던 2008-2009 시즌의 마감일, 정규 시즌 마감일이 4월 12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4월 12일은 유리 가가린 씨가 우주 비행을 했던 날, 그날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가가린 씨의 이름을 따서 가가린컵이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되었고요. 네. 스케줄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스카가 사실 이제 승점을 124포인트로 올렸고 아크바르스가 승점 100점을 올렸는데 체스카가 승점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크바르스의 홈에서 1차전이 치러지느냐에 대한 네. 좀 의문을 표시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KHL 룰입니다. KHL 룰은 무엇이냐면
파이널에서 홈아이스 어드밴티지는 승점에 관계없이 컨퍼런스 간에 이제 승점을 따질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컨퍼런스 상의 시드가 더 높은 쪽이 홈아이스를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바르스가 올해 동부 1위였고 체스카 모스크바는 서부 2위였기 때문에 아크바르스의 홈에서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두 팀의 시드가 같다면은 타이브레이크는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네.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로 말씀드렸지만 KHL 초대 시즌이었던 0809 시즌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가가린컵을 드러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2년 연속 우승을 한 이제 역사가 있어요. 네. 2014-2015 시즌에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스카에게 패배를 하면서 세 차례 우승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우승의 찬스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크바르스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저스틴 아제베도 선수가 11경기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팀의 해결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플레이오프 14경기에 21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정말 대단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키 플레이어는 저스틴 아제베도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연방의 팀 접어들고 변혁을 맞으면서 사실 좋은 시즌을 보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지가 최근 3년 이후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의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에서 계속 1위를 했습니다. 이 팀이. 정규 시즌에 1위를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에서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가진 팀이었는데 2015-16 시즌에 이걸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때 이제 체스카 모스크바가 결승전 가가린컵 파이널에 진출을 한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에는 메탈루르크에게 패하면서 가가린컵을 들지 못했던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L 출범 이후에는 체스카 모스크바는 한 번도 가가린컵을 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 잠깐 살펴봤고요. 1차전이 치러졌습니다. 아크바르스가 체스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아크바르스가 한 경기 앞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스카 대신 체스카가 올라와서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가가린컵이 재미없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사실 스카랑 아크바르스가 만나면은 어떤 술서도 아크바르스가 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대1이라는 스코어가 말씀해 드리시듯이 보여주듯이 좀 굉장히 접전이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좀 사실 양 팀이 부상 복귀 선수와 부상 선수가 생기면서 좀 명암이 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크바르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산 득점 머신 이레지 세카치 선수가 결승을 앞두고 복귀를 하는 좀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팀의 공격 자원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이하 선염으로 인해서 1차전을 출장할 수 없었던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득점의 퍼문을 연 쪽은 아크바르스 쪽이었어요. 이제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가 퍽이 지역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깔끔하게 차단한 이후에 딱 두 번의 패스로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첫 골을 만들어냈고 사실 첫 골 이후에 좀 두 팀이 모두 많은 찬스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골리들이 잘 막아줬고 골대에 맞는 이런 불운으로 인해서 한 점 차의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리어드 중반에 중립 지역에서 아크바르스 선수들이 엉켜서 넘어지는 좀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2대1 찬스가 이제 체스카에게 주어졌는데 이 찬스를 발레린 이추치킨 선수가 득점해내면서 1대1로 승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피리어드 중반에 체스카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거는 장면에서 트카초프 선수가 정말 이 압박을 잘 파악을 해내서 빠르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 찬스의 패스 한 방으로 2대1 찬스가 또 이제 이번에 아크바르스 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찬스를 첫 번째 골을 넣었던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가 또다시 골을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이제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경기가 다시 뒤집어지고 이후에 추가점을 이제 체스카는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가점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첫 경기는 아크바르스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승 1차전이었고요. 결승 2차전에서도 1차전과 동일한 스코어가 났네요. 아크바르스가 체스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둬가면서 아크바르스가 2경기나 앞서 나갑니다. 예, 2차전에서 좀 기대했던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다시 이제 네. 명단에 복귀를 하는 좀 좋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1차전에서도 요한손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만 지자마자 바로 이제 일리아 소로킨으로 이제 체제 전환을 하는 이런 좀 체스카의 또 어떻게 보면 전술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사실 아크바르스가 체스카를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골을 노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네. 살짝 못 미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로킨 선수도 다시는 이제 백업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선방을 굉장히 잘하면서 네. 잘 버텨내더라고요. 그래도 첫 골은 아크바르스 쪽에서 났습니다. 네. 5대3 파워플레이에서 저스틴 아제베도 선수의 슬랩샷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 리드를 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슛 자체가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사실 뭐 소로킨 선수 입장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체스카도 이번 경기에서 또 한 점을 뒤처진 상황에서 반격을 잘 해내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1피리어드 종료 44초를 남기고 보그단 키셀레비치 선수, OAR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되었고 체스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선수인데, 이 선수가 파워플레이 슬랩샷 골을 득점을 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키셀레비치 선수가 지난 70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슬랩샷으로 정말 귀중한 골을 넣으면서 네. 1대1을 만들었고, 그런데 또 뭐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2피리어드 중반 이후부터 아크바르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우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찬스가 연이어 터졌는데 그 득점에 좀 연결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2피리어드 종료 4분을 남기고 또 다른 캐나다 선수죠. 롭 클링크해머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다시금 경기의 리드를 잡았고요. 네. 추격을 해야 되는 사실 체스카 입장이긴 한데, 이제 2피리어드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3피리어드는 정말 뭐 총공세를 펼치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스카는 3피리어드에 오히려 더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네. 그 결과 3피리어드에 추격을 하는 팀이 고작 7개밖에 슛을 때리지 못하면서 아크바르스의 수비에 완벽하게 틀어막히고 말았고 2대1로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서 아크바르스가 어떻게 보면 의외라고 하면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2대0으로 지금 시리즈를 좀 리드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네요. 약간 체스카의 우세를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법도 한데 좀 정말 말씀대로 의외네요. 적어도 저는 체스카가 좀 그래도 뭐 근소하긴 하지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대2나 4대3 정도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최강 스카를 잡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동기부여가 아예 상실된 그거 아니 얘네들이 스카 잡으니까 목표의식이 없어졌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양 팀의 전력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크바르스 쪽이 매 경기 작은 찬스를 더욱더 잘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경기의 흐름이 있었고 그 결과 홈에서 2승을 챙기면서 홈아이스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보면 톡톡히 챙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뭐 체스카 같은 부분에서는 카프리조프 선수의 공백이 사실상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팀에서 가장 이제 믿을 만한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빠짐으로써 좀 공격에서 변화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카프리조프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고작 14분 51초를 소화하는데 그쳤거든요. 이는 플레이오프에서 카프리조프 선수가 출장했었던 경기 중에 두 번째로 적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하선염을 앓았던 그런 여파가 아직은 있구나, 2차전까지는 있었구나라고 좀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발 골리를 계속 바꾸는 부분도 사실 체스카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1차전 라르스 요한손 선수가 18세이브 2실점 뭐 좋진 않았어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21세이브 2실점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두 선수 그렇게 큰 차이는 않았고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3차전을 또 누굴 써야 될지도 지금 머리가 아파진 상황이 됐어요. 요한손 선수를 쓰려니 어떻게 보면 소로킨도 2차전 나쁘지 않았고 소로킨을 쓰자니 1차전에 요한손이 진 건 걸리는데 사실 스카랑 했을 때 이겼을 때 요한손 없었으면은 졌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부분이긴 한데 제 예상에는 그래도 소로킨 선수가 3차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크바르스 쪽으로 이제 좀 살짝 넘어가면은요.
아크바르스는 다니스 자리포프, 스타니슬라프 갈리에프 선수가 구축을 하는 라인과 그리고 예르지 세카치, 란데르, 아제베도 요 세 명이 구축을 하는 어떻게 보면 1, 2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득점 라인이 각각 경기에서 존재감을 발휘를 해내면서 사실 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체스카 모스크바의 1, 2라인을 구성을 하는 수비진이 네. 사실 OAR 대표에도 뽑혔던 선수들이 3명이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 두 라인이 체스카의 수비력을 상대로도 이제 물꼬를 터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라인이 증명이 된 것과 동시에 이 두 라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을 이어가는 한 굉장히 아크바르스가 앞으로도 시리즈를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바르스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라인이 계속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네. 앞으로도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 다음 경기는 내일 새벽 1시 30분에 모스크바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KHL 가가린컵 결승 2차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있을 경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3차전 어떤 골리가 출전할지 또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자 대표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4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자대표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세계선수권 디비전 1B에서 3승 1연장승 1패로 2위에 올랐고요. 아쉽게 승점 1점이 모자라서 상위 디비전 승격은 다음으로 미뤄두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차전 카자흐스탄과 만났는데요. 2대1 연장승을 거뒀다고요. 예, 슈팅수 32대 18로 많이 앞선 경기를 펼쳤던 것 같은데 네. 예, SY더맨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이제 3피리어드 막판 경기를 집중력.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좀 실책이 버무려진 실점이 나오면서 승점 1점을 잃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네. 결과가 돼버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카자흐스탄전을 상대로 승리를 이제는 좀 쉽게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에 첫 경기는 만족할 만한 네. 경기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경기 내용을 보면 이 피리어드 때 이제 김세린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말씀드린 것처럼 3피리어드 종료 19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해버리면서 네. 연장으로 넘어갔고 연장도 끝나기 6초를 남겨놓고 박윤정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가져왔고 네. 2점 1점씩 나눠 가지게 되었네요. 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중국을 상대합니다. 결과는 아쉽게 1대2로 패했네요. 항상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넘기는 했으지만 쉽지 않은 상대임은 분명하고요. 이 피리어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3분 뒤에 바로 최지현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 이 피리어드 종료 33초를 남겨놓고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패하게 됐고요. 슈팅에서는 27대 23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차전 이탈리아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가져왔네요. 뒤에서도 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은 카자흐스탄,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 네 팀이 굉장히 박빙의 종이 한 장 싸움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3차전도 마찬가지였는데 먼저 1피리어드 박정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2분 뒤에 바로 동점 허용했고 3피리어드 넘어가면서 역전을 허용했지만 다시 경기 종료 한 3분 남겨놓고 랜디 그리핀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분도 안 지나서 또 박재민 선수가 역전골을 뽑아내면서 정말 극적으로 3대2 역전승을 거둬냈고요. 슈팅수 21대 18 말 그대로 박빙이었고 이날 경기는 저도 이제 막판에 좀 보긴 했는데 이탈리아 선수들이 3피리어드의 집중력이 흡사 1차전 카자흐스탄전 때 우리나라가 비슷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디비전에서 이 정도 경기력, 이 정도 집중력은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끝까지 그러니까 한번 대어봤던 게 좀
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발휘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리고 4차전 라트비아전에서는 막강한 활약을 뽐내며 5대1 승리를 거뒀네요. 예, 박종환 선수가 먼저 골을 냈었고 또 이 피리어드 들어서는 임대내 선수 그리고 김희연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3피리어드 가서 박종환 선수가 또 골을 터뜨리면서 멀티골이네요. 5골을 먼저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실점 한 점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종료 10초를 남겨놓고 판수희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뽑아내면서 5대1 대승을 거뒀고 슈팅수도 보면 33대 14 완벽하게 압도하는 승리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5차전 마지막입니다. 폴란드를 상대로 9대2 대승 깔끔하게 대회 마무리하네요. 1차전이 그러니까 4차전 그러니까 이탈리아전까지 앞서고 나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4차전 끝나고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이제 과연 언론에서도 좀 주목이 되는구나. 역시 성적이 나야 관심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었고요. 경기 내적으로 가면은 폴란드전 같은 경우에는 9대2 대승이긴 했는데 박윤현 선수 4골, 이징유 선수 2골이 버무러지면서 거기에 랜디 그리핀, 그다음에 조미환, 박윤정, 박종화 선수까지 골고루 골을 뽑아내면서 슈팅수도 43대 21 거의 경기를 압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번 대회에서 전패를 기록하면서 강등을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강등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그 다음 이 경기 바로 뒤이어서 있었던 이탈리아와 중국의 이 경기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디비전 최종전은 중국과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가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팀은 승격이 물 건너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경기까지 쭉 보게 됐는데 다 고만고만하구나. 고만고만한 진짜 종이 한 장 싸움이고 이 팀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구나. 진짜 이거는 어느 팀이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실력 차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중국이 정말 시종일관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 페널티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자기네들 울분을 토하면서 심판 판정에 불복을 하고 거기서 좀 더 막 언스포츠맨 막 이런 것도 받고 하면서 중국이 스스로 경기를 말아먹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경기 종료 2분 정도 남겨놨을 때 이탈리아 골리가 정말 크나큰 실책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골대 뒤에서 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이게 그대로 중국 선수한테 넘어가면서 빈 골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못 집어넣어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 막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근데 그걸 그렇게 치면 안 되기도 했는데 왜 이거를 중국 선수는 왜 골리한테 슛을 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친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잘못 맞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막힌 거였는데 슛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좀 이게 한 번에 막힌 것도 아니고 리바운드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세컨볼이 또 중국 선수한테 갔는데 이거를 또 건드렸으면은 들어가는 건데 이걸 왜 못 건드려가지고 정말 앞선 경기 시간 내내 중국을 응원했던 제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언제 한번 이렇게 또 중국을 응원할 때가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넣었으면 한국이 바로 승격을 하는 건데 좀 아쉬운 경기 결과가 돼버렸고요. 이탈리아는 경기 끝나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승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싸움이었고 아쉽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를 완벽하게 깨버리는 활약들이었고요. 좋은 경기 결과로 다음 시즌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대회였던 것 같네요.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는 것 같고요. 이번 대회 일단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리부터 살펴보면은 신선원 골리가 5경기 나와서 22.05% 세이브 퍼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1.48의 평균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어시아리그 갖다 놓으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기록이긴 한데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이 기록은 5번째 순위에 있었던 기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들은 얼마나 잘했나 보니까 네. 예, 중국이나 이탈리아 골리들은 94%를 훌쩍 넘는 세이브 퍼센트를 보여줬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올림픽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신수정 꼴리가 수문장을 하면서 정말 신수정 꼴리가 우리나라 전력의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구나라고 항상 네. 입을 모아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정도 레벨 이 정도 디비전까지 올라와서는 그 꼴리 싸움도 진짜 종이 한 장 싸움이구나라는 거를 예,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예, 신수정 꼴리 말고도 네. 예, 뭐 다른 젊은 꼴리들, 그쵸. 어린 친구들이 네. 좀 더 성장을 해서 예, 계속 꼴리 계보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꼴리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포인트 랭킹입니다. 예, 박정원 선수가 7포인트,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랭킹 2위로 마감을 했고요. 박은영 선수도 지난 폴란드전 때 이제 4골을 포함해서 총 5골을 뽑아내면서 포인트 랭킹 3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랭킹에서는 박윤영 선수가 네. 5골로 1위를 기록했고 박정원 선수가 4골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도움 랭킹에서는 한수진, 박채린, 박정화 선수가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동 2위로 예,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팀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페이스오프 팀 기록 가기 전에 페이스오프를 또 랭크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조수지 선수가 66.67%로 1위를 기록을 했고 랜드 기리핀, 한수진, 이진규 선수도 64% 전후로에서 탑10 안에 다 위치를 했네요. 네. 예. 그리고 팀 기록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 팀 기록 보면은 득점효율에서 스코어링 이피션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슈팅 대비 어떻게 골을 더 네. 기록을 했냐 뭐 이런 스탯인 것 같은데 12.82%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이번 대회 156개 예, 6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려낸 대한민국 대표팀이었고 또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20골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눈여겨볼 팀 기록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파워플레이에서 26.67%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네. 페널티 킬링도 95.45%로 예, 22번 중에 1실점밖에 하지 않는 예, 그 위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0번 중에 한 번도 실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역시나 이탈리아는 남자든 여자든 수비가 강하구나. 골리도 강하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상 부분 시상이 있었는데 베스트 포워드 부분에 박정화 선수가 수상이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 대표팀 소식까지 저희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자 대표팀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좀 휴식기를 갖고 네. 아마 제가 그 협회 국내 대회 예정 그 표를 보니까 네네. 여름에 여자 썸머리그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해처럼 트라이아웃을 거쳐서 예,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을 해서 또 같이 팀을 만들어서 리그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뭐 뉴스에서는 뭐 수원에서 팀이 만들어진다, 뭐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 수원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좀 생겨서 네. 예, 여자 썸머리그뿐만 아니라 좀 정식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리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이렇게 또 성적들이 나와야 네.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NHL 플레이오프 소식 그리고 KHL 가가린컵 파이널 소식과 함께 또 즐거운 아이스하키 소식 잔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1라운드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오후로 해서 7차전까지 간다고 하면은 네. 뭐 7차전까지 가는 시리즈가 뭐 몇 시리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가겠죠.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능성 있으면 2개인데 하나는 이제 워싱턴 콜럼버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의외로 보스턴 토론토도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워싱턴이 또 연장만 7차전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우려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는 팀이 있다면 아마 목요일쯤 전후로 해서 녹음이 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좀 더 일찍 끝나면 좀 더 일찍 녹음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아마 녹음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그리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힌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